최근 정우성 씨의 혼외자 관련 이슈로 대한민국이 뜨겁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저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어요. 가족의 형태와 의미가 변화하는 이 시대에 한국에서 찾은 특별한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 리나 쿠들이라고 합니다. 34살의 사회학자이자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원이에요. 결혼 5년 차인데 이제껏 5번의 시술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답니다. 첫 시술 실패 때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고, 두 번째 실패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했죠.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지난 6개월 전 5번째 시술마저 실패했을 때는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매번 2주간의 기다림, 임신 테스트기의 차가운 결과, 그리고 병원 진료실에서 듣는 다음에 다시 시도해보죠라는 말들이 제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럼에도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답니다. 사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조금 망설여지네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연구 보고서가 아닌 제 인생에 가장 특별했던 한 달간의 기록이거든요.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저는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 방문하는 거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국가인 한국의 현실을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이 1.83명인 것에 비해 한국은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 저는 단순히 연구자로서 놀라운 데이터라고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개인적 사연들을 떠올리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통계 속에는 저처럼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도, 경제적 현실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들의 고민도 담겨 있겠죠. 특히 난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슬픔이 제 마음에 더 깊이 와닿았어요. 5번의 실패를 겪으며 저도 그 통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답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쩌면 이 여정은 처음부터 제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 떠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연구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혹시 하는 작은 희망이 움트고 있었거든요. 쌀쌀한 늦가을 아침, 서울대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높이 솟은 관악산을 배경으로 무지개 모양의 정문이 우아하게 서 있는데 마치 제 미래를 상징하는 것만 같더군요. 무지개 모양의 정문을 지나 연구소로 향하는 길, 발걸음 앞으로 은행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제 마음도 그 잎처럼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죠. 파리의 마지막 시술 실패 후 무겁게 짓눌린 마음을 안고 왔는데 이상하게도 이곳에 오니 그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연구소로 향하는 길에서 계속 스스로를 다잡았답니다. 난 연구자이고 객관적 시선을 잃으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이런 다짐이 오래가지 못할 줄은 몰랐죠. 현대적인 통유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제 심장은 마치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처럼 두근거리더군요. 출입구에서 마주친 김하연 교수님의 미소는 봄날의 햇살 같았어요. 파리에서 온 저를 걱정하시는 듯 피곤하지 않냐고 물으시던 그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답니다. 연구소에서 저를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쁘다는 말씀까지 해주시니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회의실로 안내하시는 교수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예감 말이에요. 첫 미팅은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적인 회의실에서 김하연 교수님이 한국의 저출산 통계 그래프를 보여주시며 회의를 시작하셨는데 그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시선이 인상적이었답니다. 교수님은 6명의 연구원들과 토론을 이어가면서도 때때로 제게 고개를 돌려 프랑스의 상황은 어떤지 물으시곤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서지원 연구원과 나눈 대화였죠. 흰 셔츠 차림의 그녀는 프랑스와 한국의 출산 지원 정책을 날카롭게 비교하더니 제게 직접 질문을 던졌어요. 파리의 육아 친화적 도시 설계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직장 문화는 어떤지 물었죠. 그 순간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연구자로서 객관적 데이터를 말해야 할지 아니면 제 경험을 나눠야 할지. 그때 김하연 교수님이 살며시 미소를 지으시며 리나 박사님의 개인적인 경험도 소중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파리의 육아 지원 시스템이 좋다고는 하지만 정작 난임 부부들을 위한 지원은 제한적이라고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감추려 애쓰면서 말을 이어갔죠. 그러자 박민석 연구원이 한국의 난임 부부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설명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울리더군요. 김하연 교수님은 이 모든 대화를 이끌어가면서도 특별히 제 반응을 살피고 계셨어요.
파리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한 시선이었죠. 프랑스의 연구소에서는 늘 차갑고 객관적인 분위기였는데 교수님의 눈빛에서는 왠지 모를 온기가 느껴졌어요. 난임 지원 정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를 바라보시는 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교수님이 그걸 놓치지 않으셨어요. 토론을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시며 한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죠. 그 제안에는 뭔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교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기가 가득한 한식당에서 교수님은 제게 파리에서의 연구 생활에 대해 물으셨어요. 연구와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있냐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말문이 막혔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사적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교수님은 본인도 학자의 길을 걸으며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고 조심스레 말씀하시더군요. 연구에 매진하다 보니 결혼도 늦어졌고 출산 시기를 놓쳐 고민했다는 교수님의 이야기는 마치 제 이야기 같았어요. 특히 35이 되어서야 임신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말씀에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교수님께서는 3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들려주셨어요. 연구실에서는 늘 차분하고 이성적이어야 했지만 병원 진료실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자신을 마주해야 했다고. 그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 누구와도 나누지 못했던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이런 솔직한 대화가 가능했던 건 아마도 한국 특유의 정서 때문이었을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는 것을 불편해하고 전문가와 환자 사이의 경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김하연 교수님은 그 차가운 벽을 따뜻하게 녹여주셨답니다. 차병원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성공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제 마음을 울렸답니다. 세계적 수준의 한국 의료기술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시면서도 교수님의 눈빛에는 당시에 절실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특히 시술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불안,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쁨의 순간들을 들려주실 때는 마치 제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오후 내내 교수님과 나눈 대화가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걸 느끼며 연구소를 나섰어요. 서울의 황혼이 관악산 너머로 저물어가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새로웠답니다. 파리에서는 늘 혼자 고민하고 불안해했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따뜻하게 했어요. 가방 속 차병원 소개 자료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그 무게만큼이나 제 마음도 단단해지는 것 같았죠. 다음 주 저녁에 다시 만나자며 손을 흔드는 동료 연구원들의 모습에서 프랑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동료애가 느껴졌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볼을 스치지만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저는 연구자로서의 발견 이상의 것을 얻은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곳에서 제가 찾게 될 것은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희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야기는 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시작됩니다. 김하연 교수님과 함께 병원을 찾은 11월 중순,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 우뚝 선 차병원 난임센터 앞에서 저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이 늦가을 하늘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튀어나온 듯했어요. 파리의 오래된 병원들은 대부분 19세기에 지어진 석조 건물이라 답답하고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건물 외벽에 차 Fertility Center라는 글자가 마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병원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깔끔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 편안한 소파가 놓인 공간에서 간호사 두 분이 밝은 미소와 함께 안녕하세요. 차병원 난임센터입니다라고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셨답니다. 특히 한 간호사는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보시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으며 세심한 배려심을 보여주셨어요. 연구자로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려 했지만 환자로서의 제 마음이 자꾸 들썩이는 걸 느꼈답니다. 17층 난임센터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하연 교수님은 제 긴장된 표정을 살피시더니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태윤 원장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난해에만 40% 이상의 고령 난임 환자들을 성공시켰다며 미국이나 영국의 평균 성공률 25%와 비교하면서 그 놀라운 성과를 설명해 주셨죠. 목소리에 자부심을 담아 특히 까다로운 케이스일수록 더 열정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덧붙이셨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환자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걸로도 유명하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 오히려 더 긴장되더군요. 17층 난임센터에 도착하자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가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활기찬 목소리가 오가는 대기실에서는 흰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들이 FSH 수치나 배란주기 같은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을 자신감 있게 주고받으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한 간호사가 불안해 보이는 중년 여성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의료진들이 환자와 대화할 때조차 위에서 내려다보듯 권위적이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이태윤 원장님을 처음 뵙게 됐는데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180cm는 훌쩍 넘어 보이는 키에 마른 체격,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비치는 날카로운 눈빛이 먼저 들어왔죠. 하얀 가운 차림의 원장님은 책상 위에 펼쳐진 제 프랑스 병원 차트를 레이저처럼 뚫어지게 보고 계셨는데, 그 긴장된 분위기에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답니다. 잠시 후 원장님이 고개를 드시더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프랑스의 획일화된 치료 방식으로는 제 경우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제 차트를 짚어가며 설명하셨답니다. 프랑스에서 시도했던 체외 수정 방식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배양 조건을 적용하는데, 제 단자의 상태는 특별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시간 배아 모니터링 결과 제 배아는 일반적인 배양액에서는 72시간 이후 발달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특히 착상 전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프랑스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염색체 불균형 문제도 찾아내셨어요. 차병원의 맞춤형 배양 시스템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비슷한 케이스에서 70% 이상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데이터도 보여주셨답니다. 진료실에 울리는 원장님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그렇게 프랑스 의료진들이 놓쳤던 새로운 문제점들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가셨는데, 저는 그 날카로운 통찰력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그러자 원장님은 저를 데리고 17층 깊숙한 곳에 자리한 최첨단 시설로 안내해 주셨어요.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검사실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답니다. 실시간으로 배아를 관찰할 수 있는 엠브리오스코프 앞에서 연구원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벽면에 설치된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끊임없이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죠. 파리의 낡은 실험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배아 배양실이었어요. 무균실 안에서 연구원들이 현미경으로 배아를 관찰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마치 첨단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파리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최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의 움직임은 마치 무용수처럼 정교하고 우아해 보였어요. 원장님은 이곳에서 진행된 수천 건의 시술 데이터를 보여주시며 제 케이스와 비슷한 환자들의 70%가 넘는 성공률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원장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는데, 마치 오랜 시간 품어온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처음에 차가워 보였던 태도는 환자에 대한 깊은 책임감의 표현이었다는 거려. 상담실로 돌아와 원장님이 제안하신 맞춤형 치료 계획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5년 동안 파리의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제 상황에 완벽히 맞춘 치료법이었거든요. 매번 표준화된 프로토콜만 반복하던 파리의 병원들과는 너무나 달랐죠.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프랑스 의료계의 반발이 걱정되기 시작했거든요. 해외에서의 치료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동안 저를 담당했던 의료진들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사회과학 연구원으로서 이런 선택이 제 경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치료 계획서를 바라보며 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때 한동안 침묵하고 계시던 김하영 교수님이 제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으셨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5년 전 같은 자리에서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했죠.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연구자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하세요. 이곳에서라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거예요. 그 순간 창밖으로 스며드는 늦가을 햇살이 상담실을 부드럽게 물들였어요. 공기 중에 떠다니던 먼지들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단단히 묶여있던 매듭이 서서히 풀리는 것처럼 연구자와 환자 사이에서 갈등하던 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답니다. 차병원을 나서는 순간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쌀쌀한 늦가을 바람이 볼을 스치고 멀리서 은행나무 낙엽이 춤추듯 날아다녔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파란 하늘 사이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시술 실패 후 잃어버렸던 희망이 이곳에서 다시 움트는 걸 느꼈답니다. 택시를 기다리며 잠시 멈춰 서서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유리벽에 비친 석양이 마치 무지개처럼 반짝였죠.
연구자로서의 객관성은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건 바로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이었죠. 택시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요. 차가운 하늘에서 가끔씩 눈발이 날리던 11월 말의 어느 날, 서울 강남의 번화가를 걸으며 육아센터를 향했어요. 한 손에는 연구소에서 받은 두툼한 자료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도리를 여미며 걸었죠. 차병원에서의 결정 이후 객관적인 연구자로서의 시선을 되찾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20층짜리 푸른 유리 빌딩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가운데 입구에 설치된 5m 크기의 대형 LED 스크린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화면 속에서는 AI 교사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3D 애니메이션으로 재생되고 있었는데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로비로 들어서자 맑은 종소리 같은 아이들의 웃음이 울려 퍼졌어요. 흰색과 파스텔 톤으로 꾸며진 밝은 공간 한켠에서 노란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4~5살 정도의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작은 로봇 교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들 옆에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선생님이 서 계셨는데 검은 태블릿으로 아이들의 활동을 기록하면서도 때때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시더군요. 파리의 어린이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자연스러운 모습에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프랑스에서 오신 리나 박사님이시죠? 라는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와 돌아보니 회색 실크 블라우스에 네이비 테일러드 재킷을 갖춰 입은 여성분이 서 계셨어요. 김미연 센터장님이었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신뢰감을 주었답니다. 센터장님을 따라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시설을 둘러보던 중 오후 3시가 되자 센터장님의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하얀색 문을 조심스레 여셨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듯했어요. 이게 도대체 저도 모르게 프랑스어로 중얼거렸답니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조명이 은은하게 퍼지는 동그란 방에서 마치 작은 원형 극장처럼 방석들이 층층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죠. 벽면 가득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다양한 표정의 이모티콘들이 춤추고 있었어요. 노란색의 기쁨이 천장에서 반짝이다가 파란색 슬픔이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빨간색 화남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마치 감정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체가 되어 움직이는 듯했죠. 그때였어요. 햇살이 스며드는 교실 한켠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까만 단발머리의 여자아이가 구석에서 화남 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아까 미술 시간에 자신이 그린 그림에 친구가 실수로 물감을 떨어뜨린 일 때문이었죠. 소중하게 그린 무지개가 파란 얼룩으로 변해버린 걸 보며 아이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긴 생머리의 여자아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물감을 떨어뜨린 바로 그 아이였죠. 잠시 망설이다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바로 미안함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 산 형광펜 세트도 함께 내밀었어요. 아이는 카드와 함께 내가 내 그림을 망가뜨려서 정말 미안해. 이걸로 더 예쁜 무지개를 그려보자라며 사과의 뜻을 보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다리가 풀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개입해 훈계하거나 아이들끼리의 다툼을 방치했을 텐데요. 하지만 이곳의 선생님은 달랐어요. 두 아이의 대화를 지켜보는 선생님의 눈빛에는 뭉클한 감동과 자부심이 어려 있었답니다. 마치 작은 정원에서 예쁜 꽃이 피어나는 걸 바라보는 정원사처럼요. 센터장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곳이 감정교육실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이어서 아이들의 지적 성장만큼 정서적 성장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하시는데 그 말씀에 담긴 자부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두 아이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작은 정원에서 예쁜 꽃이 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정원사처럼 선생님의 눈빛에는 뭉클한 감동과 자부심이 어려 있었어요. 순간 파리의 차가운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의 선생님들은 감정은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며 울고 있는 아이를 외면했고 아이들끼리의 다툼도 그저 방치했었죠. 그 기억과 지금 이 순간이 겹치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이곳의 선생님들은 달랐어요. 아이들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켜봐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복도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어요.
까만 더블 코트 차림의 기욤이 서 있었는데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과학기술협력관인 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조사하러 왔다고 했어요. 특히 AI 기반 교육에 관심이 많다며 우연히 저를 마주친 것이 반갑다고 환하게 웃더군요. 리나, 오늘 본 것들이 믿기지 않아요. 파리의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는 기욤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그의 반응이 몇 시간 전 제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저도 지지 않고 감동이 가득한 목소리로 저는 오늘 본 것이 단순한 기술의 차이를 넘어선다고 말했어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까지, 이 모든 것이 기술을 넘어선 교육의 혁신이라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답니다. 기욤은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실시간 감정 분석 시스템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죠. 프랑스는 아직도 수기로 관찰일지를 작성하는데 비해 한국은 AI가 아이들의 감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별 맞춤 케어까지 제안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82%라는 높은 성공률에 감탄을 표현했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이 프랑스 교육계에 큰 영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감동을 어떻게 보고서에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죠. 기욤은 제 고민에 깊이 공감하는 듯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답니다. 한남동에 있는 파리의 비스트로 같은 분위기의 레스토랑을 추천하면서 그곳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기기로 했어요. 한국의 미래 교육이 프랑스에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답니다. 와인을 마시며 교육 시스템에 대한 대화가 무르익을 때였어요. 갑자기 레스토랑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가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들이 정우성이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TV를 가리켰고 바 카운터에 있던 직원들도 리모컨을 들고 서둘러 볼륨을 높였답니다. 180cm가 훌쩍 넘어 보이는 키의 검은색 턱시도를 완벽하게 소화한 배우가 무대에 올랐어요. 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기욤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죠. 기욤은 최근 한국 연예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라며 톱스타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설명했어요. 파리였다면 그리 특별한 뉴스도 아닐 것 같다고 제가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기욤은 고개를 저으며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했답니다. 30년 넘게 청렴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배우라 충격이 컸다고 설명하는데 그때 정우성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울렸어요. 정우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울의 봄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사적인 일이 영화의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어요. 레스토랑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TV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어서 그는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와 함께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말했어요. 객석의 반응은 더 놀라웠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이어졌고 특히 임지연, 고아성 배우는 환한 미소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옆 테이블의 중년 부부는 정우성다운 모습이라며 책임지는 모습이 진정한 남자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바 카운터의 젊은 직원들은 요즘 시대에 그런 것이 큰일도 아니라며 수군거렸어요. 깊은 감동이 어린 목소리로 저는 기욤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어요. 파리라면 이런 뉴스가 그저 가십거리로 끝났을 텐데 이렇게 진지하게 책임을 이야기하고 대중들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놀랍다고 말했죠.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걸 느끼며 오늘 교육센터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과 지금 이 순간 한 사회가 보여주는 포용력,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제야 깊이 깨달았답니다. 잠시 와인잔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눈빛에 확신을 담아 다시 말을 이었어요. 프랑스는 전통과 규범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제 말에 기욤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자신도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어요. 전통과 혁신의 공존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요. 한국은 정말 특별해요. 저도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죠. 기욤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최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최첨단 AI로 아이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보듬으면서도 전통적 가치는 지켜낼 수 있는지 궁금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해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다며 책임과 배려, 혁신과 포용이 공존하는 이 나라가 자신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준다고 말했답니다. 기욤의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프랑스 대사관 과학기술협력관인 그조차 한국의 이런 면에 감동받았다는 사실이 제가 느낀 감정이 결코 주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확신을 주었거든요. 깊은 감동이 어린 목소리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침에 본 교육센터의 아이들과 그들을 이끄는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놀라운 포용력을 보여준다고 느꼈답니다. 귀요미 관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자 더욱 힘주어 말을 이어갔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그곳에서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순간부터 대중들의 비난이 쏟아졌을 거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여기 이 순간 정우성의 진정성 있는 책임의 말에 사람들이 보내는 따뜻한 박수와 지지, 이해의 눈빛까지 보라고 덧붙였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이것이 마치 아까 본 교육센터의 모습과 똑같다고 설명했어요. 잘못을 했다고 비난하고 단죄하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려 한다며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겠냐고 조심스레 물었답니다. 레스토랑 안에 울리는 박수 소리를 배경으로 저는 기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했죠. 왜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는지. 그건 바로 이런 포용력과 유연함,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답니다. 제 말을 듣던 기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12월 2일 아침, 프랑스 대사관 집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창밖으로는 하얀 눈발이 서울의 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한 달 전, 서울대 정문 앞에서 떨어지던 은행잎처럼 눈송이들이 하늘하늘 춤추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가득했어요. 차병원의 70%가 넘는 난임 시술 성공률, AI 기반 감정 교육의 82% 효과성, 수많은 통계와 분석. 하지만 이 차가운 숫자들만으로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따뜻함을 다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때 기욤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보고서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경험을 프랑스 의료계가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털어놨죠. 그때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라면서 따뜻하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는 듯했답니다. 김하연 교수님이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하얀 가운 대신 격식 있는 정장 차림의 이태윤 원장님까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두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기욤이 살짝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자신이 미리 연락했다고 속삭이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쳐 올랐어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한국의 이런 따뜻한 정이야말로 제가 이곳에 완전히 매료된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는 대사관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창 너머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결심을 조심스레 꺼내놓았답니다. 리나 박사님의 경험이 양국 의료계의 새로운 다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라는 김하연 교수님의 말씀에 이태윤 원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기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 프랑스 의료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제가 연구원이자 환자로서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저녁이 되어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남산 타워가 보이는 창가에 서서 오늘의 대화를 곱씹어 보았어요. 한 달 전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는 몰랐죠. 제가 찾은 건 단순한 의료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차가운 데이터와 따뜻한 감성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곳, 첨단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곳.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쓸 보고서는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 연구자로서의 객관성과 환자로서의 간절함이 만나 더 큰 진실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한국과 프랑스의 만남도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창밖의 눈발이 점점 거세져 갔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거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